오늘은 뭐 늘 하던 것처럼요. 이렇게 41번 문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이 지문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천천히 잘 읽어서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답 찾는 건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 답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머지 보기 4개들을 아주 쉽게 피해가는 건 이제 별게 아닌데, 지문 자체는 요즘 이렇게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이 특징이 지금 여기 41번부터 50번까지가 아주 최근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 사용되는 게 그렇듯 이게 아주 뭐 단순한 이렇게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뭔가 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문을 다루고 있어서 지문을 이렇게 술술술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답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같이 방금 이제 여러분 풀어보셨지만, 이거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problem framing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의 구조화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의 구조화란 다음에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amount란 말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 결국 뭐에 해당된다 이런 말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의 구조화란 이런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구조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앞쪽에 나오는 이 2개의 문장을 통해서 필자는 뭘 내려놓고 있냐면 자신의 주장을 이미 맞춰 놓고 있죠.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기에 뭐가 보이냐면 for an illustration이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illustration이면 설명이 되는 거니까 얘를 설명하자면이라고 하고 있어서, 얘 소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세부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즉 위에가 앞부분에 2개의 문장이 결론이 되고 나머지 전체가 다 이것에 대한 세부 진술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2갈식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민망하지만 앞쪽에서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형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oblem framing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게 이제 글의 주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개의 문장을 잘 합치면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니 그 importance 중요성인데 asking the right question,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네요. 그 better solution,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서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 자, 그 다음에 일단 문제의 구조화라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얘기가 돼야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은 메타포라고 하면 얘는 은유, 비유입니다. 지금 뭐 지문 속에 다시 나오겠지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좀 어려운 단어이면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메타포를 이용하는 것의 어려움이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유인데, 이 problem framing이, 즉 문제의 구조화가 prevent solution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오히려 이거 지금 반대가 되는 거겠죠. 문제의 구조화가 어떻게 문제 해결 방법에 영향을 끼치나라는 데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뭐 prevent A from ing라고 쓰면 A가 뭐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이유라고 됐고요. 오히려 뭐 거의 반대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measure이라는 명사가 조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preventive measures라고 하면 예방조치라고 해석해야겠거든요. 예방조치의 유용성인데, 이 지역 범죄를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의 유용성이라는 건 지문 뒤쪽에 나오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데서 사용되고 있는 말인 거지, 그래 주제는 아닌 것이죠. 그죠? 자, 마지막 5번 문제의 구조화가, 그 다음에 on이라고 하면 얘가 어디에 끼치는, 어디에 관한이라는 이런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끼치는 이런 영향이라고 했으니 보기 5번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요 지금 보기 5번에 나오는 A, O, B, 그 다음에 on, C라는 이 형태가 주제, 요지, 제목을 묻는 문제에 보기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쓰면 여기 있는 B가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얘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얘가 토픽이 되는 거고, A가 이 토픽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A, O, B라고 하면 B의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on을 해석할 때 on을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얘를 뭐에 끼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에 끼치는 B의 A라고 해서 그래 토픽이 B가 되고요. A가 세부 진술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기도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워낙 자주 나오는 보기의 형태라서 뭐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주 보고 여러 번 보는 건 이제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문장을 이제 하나씩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야, problem framing이라고 하면 여러분 구조화라는 얘기는 알죠? 문제의 프레이밍이 amount라고 하면요, amount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면 이 양, 그 다음에 합 이런 단어가 되죠. 그래서 동사가 되면 이 다 합치니까 그 양이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이게 사과 10개, 배 10개,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복숭아 10개를 다 합치니까 합이 30에 이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개는 결국 equal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확장해서 이게 결국 무엇이 되다라든지 또는 뭐에 해당하다라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 것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 역시 그냥 두고 보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뜻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합쳐서 양이 이만큼 이르는 거니까 amount라는 말을 be equal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보면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어디 정의나 이런 데 나오게 되면 양이 뭐다라고 해석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은, 문제의 구조화는 결국 뭐냐면 정의하는 건데, 어떤 문제를 당신이 proposing 제기할 건가, to solve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문제를 제시할 건가를 규정하는 것, 이걸 보고 문제의 구조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의 구조화는 critical이라는 형용사는 비판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는데, 자, 이런 걸 이건이라고 하면서 얘가 문제의 구조화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게 문제의 구조화는 늘 얘기하지만 영어의 지시어 대명사 이런 것들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지시어 대명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쟤네들한테 쫓기고 말리고 이러면 핵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this가 현재 problem framing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는 걸 이제 놓치지 않으셔야 글을 읽기가 쉽죠. 또는 this라는 건 그 문제의 구조화를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이건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당신이 선택하는 프레임이 된 거죠. 얘가 얘를 꾸몄고요. 자, 당신이 선택하는 프레임이 영향을 끼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자, 그래서 조건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당신의 approach라고 하면 얘가 접근이잖아요. 네, 접근 또는 뭐 접근 방법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문제 해결 방법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요. 당신이 선택하는, 이게 왜 문제의 구조화가 중요하냐면 당신이 선택하는 프레임이 당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자, 그래서 conditioning your approach to solving it, 이걸 해결하는 데 대한 당신의 접근을 이게 조건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접근법을 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죠. 문제의 구조화가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1번, 2번 문장에서 결론을 정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하나 이제 설명을 하자면 consider, 그 다음에 티보도 앤 브리드스키의 일련의 실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어떤 실험을 가지고 이 문제의 구조화가 어떤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걔가 왜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실험에서 얘네들이 ask people,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for ways, 방법을 물어봤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범죄를 줄일 방법이죠. 얘는 커뮤니티에서 그 지역에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자, 얘네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면 respond라는 말이 반응하다, 응답하다죠. 뒤에 ant나 ent가 붙어가면 동작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respondent이라고 하면 응답자라는 명사가 되겠죠. 자, 이 응답자들의 suggestion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depending on 이라고 하면 뭐뭐에 따라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뭐에 따라서 바뀌게 되냐면 그 메타포가, 그 다음 메타포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 뒤에 이제 ed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describe crime, 범죄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메타포가, 범죄를 사용하는데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메타포가 was as a virus로 묘사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는 beast로 묘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라는 얘기입니다. 4번 다시 해볼게요. 자, 사람들이 알게 된 건데 뭘 알게 됐냐면 이 응답자의 제한이 그 change significantly,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바뀌게 되냐면 이 비유가, 메타포가 이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유가 이게 was as virus인지 또는 beast는 동물은 동물인데 아주 사나운 동물들, 맹수를 beast라고 그래요. 자, 이것인지에 따라서 바뀌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하는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이 범죄를 줄이는, 범죄를 감소시키는 이 문제의 이 비유를, 은유를, 메타포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는 이 범죄를 뭐에 비유하는 거냐면 바이러스의 비유를 해보고 하나는 범죄를 비스트의 맹수의 비유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다르게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타포를 받은 사람들이 되겠네요. 어떤 메타포를 받았냐면 이번에는 여기 ing는 또 앞에 있는 메타포를 꾸미겠죠. 그 compare이라는 말은 비교하다, 비유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비교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비유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뭐 100%라고는 못하겠지만 비교하는 건 A와 B를 놓고 하는 거니까 주로 A with B로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하는 건 A를 B에 비유하는 거니까 이때는 to가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to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한 메타포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해놓고 invading이 다시 나와서 ing는 앞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시 꾸미고 있겠군요. 그러면 이 얘네들의 도시를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로 범죄를 비유하는 이런 메타포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people이 주어가 되고 여기 있는 emphasized가 동사가 된 거겠죠. 자, 이렇게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유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prevention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강조하냐면 addressing을 강조하는 겁니다.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root cause라고 하면 근본 원인이겠죠. 그래서 근본 원인을 address라는 말이요, 워낙 이렇게 우리가 주소라는 단어로 많이 쓰기는 하지만 주소 말고 여러분이 꼭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뜻이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오늘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주소를 쓰다라는 말이 꼭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르다, 호명하다라는 이런 좀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는 게 내용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예방하자라는 걸 강조했고 두 번째는 대처하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대처를 강조했냐면 root causes of the problem, 문제의 근본 원인의 대처를 강조를 했던 거죠. 자, 예를 들어 eliminate, 없애는 거잖아요. 가난을 없애자 라든지 또는 교육을 개선하자 등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범죄를 마치 바이러스에 비유를 해줬더니 범죄를
어떻게 하냐면 바이러스처럼 예방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면에 근데 사람들은 이번에는 뭘 받았던 사람들이냐면 이 비스트의 메타포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됐죠.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뭐 동물의 비유가 됐더니, 맹수의 비유가 됐더니 이 맹수들을 어떻게 하자? remediation이라고 하면, remedy라는 명사가 얘가 치료, 치유라는 이런 뜻이죠. 요거 뭐 거의 같은 명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remediation이라고 쓰게 되면 뭐 같은 어원에 똑같이 션이라는 명사형 어미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치료책, 해결책이라는 이런 뜻으로 쓰여요. 자, 이게 동물의 문제처럼 맹수가 뭐라 그러죠? 도시에 풀려 있는 맹수처럼 이렇게 범죄를 비유해 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찰력의 규모를 늘리자라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거나, 그 다음에 교도소의 규모를 늘리자 같은 이런 대책을 내놓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제가 앞쪽에서 딱 주제문을 명확하게 하고 나왔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구조화하는가라는 것, 일단 문제의 구조화에 대한 정의를 냈고요. 문제의 구조화란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구조화가 중요한 건 이 프레임을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3번 문장서부터 쭉 이게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데 대한 세세한 진술을 넣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사실 뭐 그냥 편하게 쭉 읽어갈 만한 수준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오히려 뭐 되게 단순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번에는요, 4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얘도 무난합니다. 얘도 뭐 답 찾기 되게 만만한 문제죠. 앞쪽에 보면 뭐 바보 아니면 도서관에 가는 그런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도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라는 말로 세상이 변해도 그래도 도서관의 전통적인 힘은 늘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 도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자, 세상이 변해도 비록 디지털화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도서관에서 중요한 건 소장 도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아래쪽으로 전체가 여기에 대한 뭐가 되는 거냐면 디테일을 잡아나가는 세부 진술을 해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 그러나가 있는 세 번째 문장이 정답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왜 소장 목록이 중요하며 걔가 뭐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내려놓고 있으니 3번 문장이 또는 뭐 더 합친다면 4번 문장까지가 이 지문의 그 결론이라고 보셔야 하겠죠. 자, 보기 1번 보시면 옛날 문제들은 대놓고 첫 문장 아니면 마지막 문장이 대부분 다 주제문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도입, 그 다음에 결론, 그리고
논증의 형태로 가는 지문들도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문제를 푸실 때 글의 모양이나 구조,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보시면 좀 더 글을 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기를 보니까 지속적인 계속되는 중요성이에요. 도서관 소장품의. 자, 심지어는 디지털 시대에도 지속적인 계속되는 도서관 장소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보기 1번이 답이겠죠. 자, 이번은 그 지역 도서관의 변화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좀 전에 41번 문제 보기 5번에서 봤던 그런 전치사가 되겠죠. 자, 5번은 growing needs니까 더 커지는 needs인데요. For analyzing large volume of library data. 이 library 데이터에 아주 많은 볼륨이라는 게 부피, 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소리 볼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양이다, 그죠? 그래서 볼륨이란 말이 부피 또는 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양의 도서관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성의 증가라는 말이고요. 4번은 온라인 서비스네요. 성공에 대한 키로서의 연구 도서관의 성공에 대한 핵심은 이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5번은 희귀 도서 콜렉터들의 수집가들의 기여죠. 도서관 명성 평판에 대한 기여.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난이도 중하 정도 되는 문제라고 봐야죠. 아주 단순합니다. 도서관도 점점 더 어디에 흥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비스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서비스냐면 자기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흥미를 가지게 되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쟁점이 되는데, 특히나 점점 더 많은 정보가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자, 점점 더 시대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도서관도 이것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하지만 말입니다. 이 전통적인 도서관의 힘은 늘 뭐였냐면 얘네들의 소장 목록, 즉 장소였죠. 전통적인 도서관의 힘은 장소였는데, 자, 이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라고 하셔도 좋고, be true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유효하다, 적용되다 라고 해석하면 아주 깔끔하게 우리말로 옮겨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러면 되겠죠. 저런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이 한 100번은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붙어서 편하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우리말로 깔끔한 해석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맞춰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특히나 이게 Research Library에서 그런데 이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에서 그러한데, 자, 이때 장소의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구성이죠. 자, 이런 장소의 구성은 도서관 소장 도서의 구성은 가장 어려운 겁니다. 빠르게 바꾸기 가장 어려운 게 도서관 장소의 구성이죠. 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도서관이 has a long tradition,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면요, heavily collecting materials니까 아주 많은 것들을 모으는 거죠. material 자료예요. 자료를 아주 많이 모으는 전통을 갖고 있다면 어떤 자료냐면 멕시코에서 발행된 자료다, 그죠? 자, 멕시코에서 발행된 자료들을 많이 모으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도서관이 stops 중단을 하더라도 purchasing 구매하는 거요, 그 모든 멕시컨 발행물을 imprint라고 하면 안에다가 인쇄해 넣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각인하다, 새기다라는 이런 말도 되고요. 각인하다, 새기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쇄하다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되면 뭐 각인, 인쇄 이런 말도 되지만 얘가 뭐가 되냐면 발행한, 발행물, 발간물이라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멕시코 발행물들을 구매하는 걸 설령 중단을 한다 해도, 중단해버린다 해도 It's Mexican 소장 목록들은요, we are still 여전히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아주 인상적이겠죠. For several years to come, 다가오는 몇 년 동안은 갑자기 오랫동안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게 멕시코 서적인데 저게 갑자기 몇 년 동안 구매를 안 한다고 확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가오는 몇 년 동안은 그래도 멕시칸 도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임프레시브 하겠죠. 뭐 하지 않는다면 start withdrawing books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자, withdraw라고 쓰게 되면
이게 with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요,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뒤로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draw라는 말은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끌어내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서랍을 draw 뒤에다가 er 붙여서 drawer이라고 하잖아요. 잡아당기다라는 말이어서, 그래서 얘가 뒤로 잡아당기다라는 말이 되어서 얘가 빼내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빼내다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군대를 뒤로 빼낸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물러나다, 철수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withdrawal은 뭘 빼내기도 하냐면 은행에서 돈을 빼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인출하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물러나다, 철수하다, 그 다음에 돈을 빼내다, 인출하다 이런 단어로 쓰이는 거고요. 이따가 뒷부분의 지문에서 나올 건데 사람의 마음이 뒤로 물러나는 거, 움찔하고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마음을 좀 피하게 되는 거, 이런 것도 withdrawal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책을 빼내지 않는다면 하는 말이군요. 책을 빼내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향후 몇 년간은 여전히 멕시칸 소장이 아주 크고 인상적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도서관이 has not collected, 모으지 않았다면요, much in a subject,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많은 것을 모으지 않았었다면, and then 그러다가 decides,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start collecting, 수집을 시작하자. heavily in that area, 그 영역에 관해서 많은 수집을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시작해도 그래도 several years, 아주 여러 해가 걸리겠죠. 그 컬렉션이 충분히 커지려면, 그 소장 목록이 충분히 많아지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충분히 풍부해지려면 be considered, 뭐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중요한 리서치 툴로 여겨질 만큼 충분히 풍부하고 충분히 많아지려면 그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도입해서 도서관도 변하는 세상에 직면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로 도입해서,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서입니다. 소장 목록입니다 라는 말이 결론이 되고, 아래쪽으로 여기서부터 뭐가 되고 있냐면 거기에 대한 세부 진술을 해놓고 있는 형태로 주어져 있어서, 그래서 정답을 보기 1번에 라이브러리 컬렉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답으로 택하면 되겠죠.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기들이 전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역시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낮은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 4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좀 어렵습니다.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역시 주제를 묻는 데다가 보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뭐 많이 정답률을 떨어뜨리거나 그러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문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이 정도를요 had become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이 마지막 정도를 만약에 빈칸으로 만들면 그러면 정답률을 확 떨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를 이 부분이 빈칸의 보기를 어렵게 구성하거나 이러면 그 갑자기 이렇게 정답률이 뚝 떨어지는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자, 글의 모양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아예 따옴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 글의 토픽이 될 것, 그 테이블 매너즈에 관한 얘기겠구나라는 게 토픽이 될 게 눈에 딱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쭉 이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 문장에서 결국 그래서 food etiquette이, 자, 처음에 첫 번째 문장에는 뭐가 등장을 했냐면 테이블 매너즈에 관한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되어서 푸드 에티켓이 이 사회적 장벽의 표시가 되었습니다라는 말로 소위 얘가 뭐가 됐냐면 도입, 그 다음에 전개, 그리고 결론의 형태를 아주 충실하게 갖추고 있죠.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가운데가 전부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부 진술이 되어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연결하면 딱 두 문장만 남아도 될 것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최초로 테이블 매너즈를 귀족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매뉴얼이 등장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에 그게 뭐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사회적 계층의 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깨뜨리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라고 해서 이 테이블 매너즈가 푸드 에티켓이 사회적 신분을 구분하는 것으로 등장을 했어요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기본 전개는 굉장히 충실한 구조를 따르고 있어서요. 예, 뭐 마지막 문장 그래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지막 문장 정도의 빈칸 만들면 그러면 꽤나 어려운 문제 될 것 같아요. 자, 해석을 한번 보기를 봐야죠. 자, 테이블 매너스인데 마커라는 말은 표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그러니까 계층 구별이 되죠. distinction이라고 하면 자, 계층 구별에 대한 마커로서의 표시로서의 테이블 매너스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계층 간의 평등을 bring about이라고 하면 예, 가져오다, 그 다음에 불러일으키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가져오다,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뭐 이런 뜻이 돼요. 들릴래? 이렇게 계층 간의 이렇게 평등을 가져오는 publication이라고 하면 publication이라는 게 널리 알리는 홍보 이런 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데 inside를 outside하고 구별하는 것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 자, A와 B를 구별하다라고 할 때 전치사 from 쓰는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잘 쓰이는 단어가 distinguish도 있었고 separate도 있었고 다음에 또 하나 tell 들어가도 즉 이전에 지금 telling이라고 써도 똑같은 말 됩니다. 요거 들어가는 거 좀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기억 못해서 해석을 틀리게 할 가능성 많으니까. 자, 4번은 시도인데 어떤 시도냐면 이 교육의 목적에 대한 교육 목적을 위해서요. 이 food etiquette을 elaborate이라고 하면 아주 자세하게 하고 정교하게 만들고 다듬고 하는 것을 elaborate이라고 합니다. 자, food etiquette을 아주 정교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됐고요. 자, 마지막 5번이 예절의 역할인데 뭐 할 때 예절의 역할이냐면 사람들을 단결시키는군요. 자, 다른 출신의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때 예절의 역할이라고 해서 보기 1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12세기에서 13세기에 there appear 나타난 것으로 보이죠. 최초의 매뉴얼이 나타난 것으로 매뉴얼이라고 하면 뭐 설명서 또는 교본 이런 말이잖아요. 최초의 매뉴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매뉴얼이 나타났는데 그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군요. 자, 이게 매너라는 단어가 보니까 지금 뒤에 s가 붙어 있다 그죠? 이렇게 쓰면 얘는 예의 예절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s를 붙이지 않으면 여기 매너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명사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른 뜻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딱 way예요. offspring of aristocrat이라고 하면 offspring은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가다라는 말이 돼서 이 원래 뭐라 그럴까 갑자기 우리말을 생각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성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지는 후손, 이걸 offsprin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가 후손이라는 말이 되죠. aristocrat은 교육과정 외단어입니다. 그래서 써줬죠. 근데 역시 뭐 교육과정 외단어에도 옆에 저 의미를 추론할 수 있을 만한 표시가 있거나 이러면 그때는 굳이 써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귀족의 후손에게 테이블 매너를 가르치는,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최초의 교본이 12세기에서 13세기 정도로 등장을 했죠. 자, 이게 그래서 장르였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앞에 42번 지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it이라는 게 뭐가 될 거냐면 table manners가 될 거예요. 그래서 table manner라는 게 장르였는데 어떤 장르였냐면 이어서 그 다음에 great success를 거두는 in the early modern period에 이 현대 초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장르가 바로 테이블 매너였던 거죠. 자, 누구랑 함께 그랬냐면 자, 이 사람이 쓴 커티어와 함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책이네요. 얘는 영어가 아닌 것 같죠? 자, 이 사람이 쓴 뭐 델라카사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인가 봅니다. 이 사람이 쓴 뭐 갈라테오와 함께, 그리고 또 many others와 함께요. 만들어진 건데 다양한 유럽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다른 것들과 함께. 그래서 얘가 아마 1번이고요. 얘가 그 다음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and many others가 3번이 되는 거죠. 자, 얘네들과 함께 현대 초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장르가 바로 테이블 매너였군요. In a variety of ways, 아주 다양한 방식과 그 다음에 meanings, 의미로 말이에요. 아주 다양한 방식과 의미로 these ar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구였죠. 자, 어떤 도구였냐면 의도되는 도구였는데 뭘 의도하는 도구였냐면 define하거나 distinguish 하려고 했었어요. 자, define이라는 단어는 정의하다, 규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distinguish는 구별하는 거고요. 자, who is in이고 from who is out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좀 전에 보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distinguish 쓰고 A 그 다음에 from B 쓰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누가 in이고 누가 out인지를 그 정의어 규정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려는 의도를 가진 도구였던 거죠. 자, 그래서 separating 하게 되는데 the participant을 from the ostracized 하고 그 구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단어 다시 정리하면서 갈게요. 다양한 방식과 의미로, 여러 가지 방식과 의미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쉽게 그냥 여기 테이블 매너스로 그대로 가지고 가도 되죠. 테이블 매너스가 도구였어요. 어떤 도구였냐면 누가 인이고 누가 아웃인지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려는 의도를 가진 도구가 됐으며, 그래서 separate이라는 단어가 얘가 분리하다,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라고 하셔도 물론 좋겠고요. 이따 segregate이라는 단어가 한번 오늘 나올 텐데 SE가 들어가면 얘가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떨구고 떼어내는 게 의미를 가지는 말이 SE고 뒤에 PA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보이게 만들다라는 말에서 떨어진, 분리된 이런 말이 되죠. 아, 맞아. 얘 형용사로 그냥 떨어진, 분리된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지금 A하고 B하고를 from으로 구별하다, 떼어놓다라고 이렇게 썼군요. 자, 참가자와 그 다음에 ostracized를 구별하는 거죠. 뭐 이렇게 두 번 쓰고 있지만 결국 그러면 참가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in이 되는 거고 ostracized가 outsided가 되는 거겠네요. 자, 거기 나오는 단어는 ostracized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교육과정 외단어입니다. 지문아래에 적혀 있죠. 근데 그 지문아래에 추방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추방하다보다 ostracized는 저는 어려운 뜻을 썼을까요? 얘가 배척하다라는 이런 뜻이 좀 더 잘 어울립니다. 배척하다, 외면하다 이런 거 좋아요.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수능에는 안 쓰일 단어니까. 자,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모든 것들이 규정하고 구별하는, 누가 in이고 누가 out인지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도구였으며, 결국 이게 또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면 그 참가자와 그 다음에 이 외면당하는 사람, 배척당하는 사람들, 즉 결국 in과 out을 구별하게 되는 거죠.
It's for this reason.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good manners의 매뉴얼들이 그 다음에 address to라고 해서 얘는 앞쪽에 있는 얘를 꾸며주고 있겠군요. 자, 아까 앞에 제가 address 나왔을 때 address 가장 중요한 뜻은 뭐라고요? 다루다, 대처하다를 1번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다, 호명하다를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address는 주소를 쓰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럼 그 주소를 쓰면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니까 이 address to라고 쓰면 주소가 쓰여져 있는 이런 의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로 향하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향하는 좋은 manners가 되는 거냐면 아까 크라티라고 쓴 건 귀족이고요. 얘는 귀족 계층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aristocracy를 향한 이런 good manners의 교본은 근데 얘네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자, 앞에 이런 이유로라는 건 it is 강조 대시예요. 자, 이런 이유로 그 다음에 manuals가 주어가 됐죠. 자, 이런 이유라는 게 뭐였어요? 소위 귀족 계층과 누가 인인지 누가 아웃인지를 구별해 버릴 의도로 이런 good manners의 매뉴얼들은 이 good manners의 매뉴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귀족 계층을 향한 이런 good manners의 매뉴얼들은 늘 have 갖고 있었습니다. 뭘 담고 있었냐면 부정적인 언급을 갖고 있었죠. 자, to the peasant 농부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담고 있었어요. 자,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behaves badly 나쁘게 행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겁니다. What the rules are. 룰이 뭔지를 모르는 농부. And 그리고 세 번째,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is excluded, 제외되는군요. From the lordly table에서 lord라는 LORD라는 단어가 얘가 군주, 영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주의 테이블에서 배척되는, 제외당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중간중간 자꾸 나누어하다가 해석이 끊겨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그 manuals, good manners에 대한 매뉴얼은 자, 누구를 향한 거냐면 aristocracy를 향한 귀족 계급을 향한 이런 매뉴얼들이 늘 부정적인 언급을 하죠. 농부들에 대해서. 어떤 농부들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나쁘게 행동하는 그 다음에 도대체 규칙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농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또 어떻게 되냐면 농부들은요 이 군주의 테이블에서 영주의 테이블에서 쉽게 귀족의 테이블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ood etiquette는 food etiquette이 결국은 table manners, good manners가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됐냐면 사회적인 barrier이라는 명사는 장벽입니다. 사회적 장벽의 표시가 됐고요. and 그리고 of impossibility, 불가능의 표시가 됐군요. 자, 뭐에 대한 불가능이냐면 breakdown이면 깨뜨리는 거잖아요. 여기 them이 앞에 나오는 social barriers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장벽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의 표시가 food etiquette이 되었던 거죠. 자, 문장은 뭐 고작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기서결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etiquette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것도 그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지문과 관련해서 저게 티켓이거든요. 왕에게로 가는 티켓. 그래서 저게 왕의 이 프랑스 궁이 주로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뷔페식으로 밥을 먹었잖아요. 이렇게 늘어놓고. 그래서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왕 옆에 앉아서 이게 뭐 청탁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고 근데 그걸 왕 주변에 갈 수 있는 걸 티켓을 받고 파는 당시에 이렇게 프랑스 궁이 얼마나 이렇게 부패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앞쪽에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 마지막 결론이 되는 단어였고요. 제가 아까 나오다가 빼먹어 버렸는데 이 커티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왜 옆에 딱 붙어 있는 그 신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커티어라고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중세 유럽 얘기들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빼먹지 않고 나오는 단어여서 쟤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신하 정도로 해석하셔도 되는데 그냥 신하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른 단어죠. 44번 지문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얘도 지문을 읽어서 뭐 답을 찾는 게 어렵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문 전체가 순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차분히 한번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수준의 지문은 일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잘 생각하면서 답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부터요. 사람들은 대체로 얘를 temporal phenomen으로 생각하지 않죠. 네, 하지만 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실은 이렇거든요 라고 자기 생각을 아주 그대로 집중적으로 드러내버리고 있죠.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타임 베이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만큼이나 스페이셜만큼이나 타임 베이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은 스페이셜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타임 베이스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이제 이 50개까지 끝나고 나면 주제, 요지, 제목과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처음과 마지막 문장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의 모양을 대충 다 짚을 수 있어서 자, 마지막 문장도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문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어디가 마지막 문장입니까? 자, 당신의 능력인데 이 터치를 복잡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거 쭉 이런 건 이제 각각 어디 갔냐 이렇게 커마로 둘러싸여 있는 부사절을 떼버린다면 결국 이 터치의 능력은 끊임없이 타임 베어링 패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즉 터치라는 게 뭐냐면 공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시간 베이스의 감각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자, 터치와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major elements라는 말이 이 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잘못하면 혹하고 속기시켰군요.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인간의 같은 인류 같은 이런 이상한 단어가 들어온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humanity가 아니고 이게 터치의 두 가지 요소라든지 터치 센세이션이라는 말로 여기를 바꿔주면 자, 물론 그리고 앞에 있는 터치와 무브먼트도 빼야겠죠. 이러면 1번도 정답이겠죠. 근데 이거 뒤에 humanity도 안 어울리고 무브먼트도 좀 이상합니다.
자, 보기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 터치의 숨겨진 본질 시간이라는 보기 2번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3번 보면요, 어떻게 그 timely라는 말은 시간에다가 ly 붙여서 형용사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적절한 뭐 시간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너는 예절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적절한 방법으로 오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말이네요. 자, 4번은요, the role 역할입니다. 터치의 역할인데 시간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터치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오히려 시간하고 그 다음에 뭘 빼버리면, 빼버리는 게 시간과 터치를 바꾸면 정답일 것 같죠. 터치의 감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역할,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얘하고 타임하고 터치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니까 저걸 갖고 이 보기 4번을 만들면서 단어의 위치를 좀 바꿔놓고 있는 이런 보기를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다음에 surprising function, 놀라운 기능이죠. 터치의 놀라운 기능인데 지식을 부스트하는 이렇게 터치의 놀라운 기능입니다. 좀 뚱딴지 같은 소리였습니다. 물론 이제 5번도 그냥 만든 보기는 아니죠. 저거 뭐 알게 된다, 뭐 인지한다 이런 거 가지고 이걸 갖고 knowledge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만드신 거겠죠. 나중에 이제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수능 특강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 미리 풀고, 늘 제가 얘기 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문제 풀고 보기를 좀 착실하게 잘 읽어 보세요. 답만 맞으면 막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은 대체로 터치를 temporal이라고 하면 얘가 형용사로 시간의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시간적인. tempo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그 뭐지?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돼요. 그래서 temporary라고 쓰면 얘는 그 순간적인, 일시적인 이런 단어가 되죠.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제일 많이 보는 단어는 이 앞에다가 con을 붙인 contemporary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쓰면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돼서 동시대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현대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시간의 배경이 진짜로 과거가 아니라면 대부분 동시대인은 그냥 현대인이 되는 거니까. 자, 사람들은 대체로 터치를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시간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but이라는 말이 강조로 쓰이게 되는 거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시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만큼이나 spatial이라는 말이 공간 스페이스의 형용사예요. 요놈의 형용사가 spatial이라고 적히는 겁니다. 공간의, 공간적인이라는 말이 되죠. 발음으로 기억하셔야겠다, 그죠? 스펠링이 좀 바뀌니까. 사람들은 터치라는 것을 시간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촉각을 시간적인 걸로 생각하지 않는데, 실은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이 모든 게 다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자, carry out이라는 말은 수행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수행할 수 있어요. 뭘 수행할 수 있냐면 실험인데, to see for yourself, 당신 그 직접 스스로 그 볼 수 있는 실험을 당신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이렇게 촉각이 이게 시간에 기반을 두는 것인지 스스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번 문장을 딱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1번 문장에 대한 실험이 쭉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서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이 딱 보면서 뭐라고 해버리면 되냐면, 이 두 번째 문장을 보고 이렇게, 실험,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겠는데 라는 걸 생각하셔서 마지막 문장을 딱 보면 마지막 문장이 계속 그 실험 이야기로 나오면 첫 문장이 그대로 주제문, 그 다음에 이 실험과 관련해서 맺은 말을 갖고 있다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연결해서 주제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ask friend, 친구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cup his hand를 해보라 라고요. cup his hand에 이거예요. 컵 모양으로 손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요 모양으로 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palm을, 즉 손바닥을 face up, 위로 향하게 해서 당신의 친구에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눈을 감게 시킨 다음에 작은 일상의 물건을 걔 손바닥 위에 한번 놓아보세요. 자, 반지도 좋고 지우개도 좋고 anything will do 라고 할 때 do는 이게 뭐 보통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단어장들이 많이 적힐 거거든요. 근데 do라는 단어는 나오면 여러분은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뭐 하다라는 말은 알잖아요. 얘는 이제 타동사로 쓴 거고, 이거 말고 do는 또 하나 되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돼요. 이게 소위 자동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건 돼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통 이제 단어장이나 이런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능하다,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may I borrow your money?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러면 how much? 얼마나?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10,000원 will do 라고 하면 10,000원이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보다 이게 해석하기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건 됩니다 라는 얘기죠. 자, 작은 물건을 그래서 그 친구의 손 위에 한번 놓아 보는데 반지도 좋고 지우개도 좋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친구한테 identify it,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자, without 뭐 하지 않냐면 any part of his hand, 손의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않고 손 위에 이렇게 놓아진 상태로 딱 두고 이게 눈 감고 뭔지 한번 맞춰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걔는요 클루가 없을 거예요. other than 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뭐뭐를 제외한이라는 except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걔는 단서가 없을 거예요. 뭐를 제외하고는 무게와 그 다음에 아마도 전반적인 크기를 제외하고는 손바닥 위에 있는 물건에 대한 걸 촉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간적 요소가 아니고 뭐예요? 공간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터치감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무게하고 전반적인 크기밖에 없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걔한테 말을 하세요.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으라. 계속해서 눈은 감고 있는데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라고요. over the object, 그 물건 위로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라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마도 likely identified at once, 곧바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즉 곧바로 뭔지 맞추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자, 손가락이 움직이게 해주는 것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줘서 당신은 그러면 뭘 더한 거냐면 사실은 시간을 더한 거죠. 또 어디에다가 시간을 더한 거냐면 sensory perception of touch, 터치라는 감각적인 인식에다가 시간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시간의 요소가 없으면 그냥 잡고 있으면 공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지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시간의 요소를 추가하게 된 거죠. sense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서 수능에 나오는 단어만 무려 4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sensory라는 이 단어가 감각의 감각적인이라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아주 많이 보는 걸로 sensitive하고 그 다음에 sensible 있습니다. sensitive라고 하면 IV는 앞에 있는 동사의 내용이 풍부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감각이 아주 풍부한 걸 예민하죠.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예민한, 민감한이 되고요.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영어의 센스는 이 오감을 이용한 감각도 있지만 두뇌로 감을 잡는 것도 센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sensible은 그러니까 두뇌로 감을 잡는 거니까 이건 알다, 이해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감 잡았다라고 할 때 이게 실제로 뭐 잡았거나 느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판단을 한 거지. 영어도 이 센스가 그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고요. 그래서 얘가 뭔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감 잡는 능력이 있는 이라는 말이 돼서 sensible 이라는 형용사는 현명한, 분별력 있는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 더 나오는 게 sensual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얘가 제일 안 나오는 단어긴 하죠. 얘는 육감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가운데 2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 2개가 늘 자주 출제되는. sensitivity라고 쓰면 그래서 이제 예민함, 민감함 이런 명사로 보기에도 자주 활용이 되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으로 당신은 이런 터치의 감각적인 인식에다가 시간을 더하게 된 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직접적인 analogy가 있어요. 이 단어 어렵네요. 얘가 비슷함, 유사함이라는 뜻입니다. 비유, 비교라는 뜻도 가지거든요. 지문 아래에 적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는 당신 망막의 중심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의
손가락 끝이죠. 이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which라는 그거 둘 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앞에 있는 the fove가 되고 하나는 fingertip이 되는 거겠죠. 이 fove하고 그 다음에 fingertip하고 사이에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둘 다 얘네들 둘 다 대단히 acuity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acuity라는 명사가 아주 예리하고 그 다음에 예민하고 날카로운 겁니다. 그래서 질병 앞에다가 acute이라고 쓰면요, 얘는 acute disease라고 쓰면 이게 뭐가 되냐면 급성 질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질환을 acute disease라고 그래요. 지금 acuity라는 단어는 요 acute의 명사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예민함, 예리함, 날카로움이라는 단어가 되죠. acuity라는 명사는 자주 볼 수 있는 명사가 아닌데 얘는 acuity라는 단어가 교과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나와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건 외우셔야 합니다. acute disease가 급성질환일 때 만성질환을 chronic이라고 그래요. chronic disease라고 그러면 얘가 만성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make complex use of touch. 당신이 이 터치를 아주 복잡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 혹시 이 설명 기억나세요? 영어는 명사를 워낙 좋아합니다라든. 그래서 동사 표현으로 써도 되는데 decide라고 쓰지 않고 얘를 꼭 make decision 이따위로 쓰는 미국 애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갑자기 결정하다라는 말을 쓴다면 decide 다음에 it 그 다음에 suddenly가 될 건데, 그래서 suddenly라는 부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될 건데 여기는 decision이라는 동작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얘는 부사가 아니라 뭐로 꾸며줘야 되냐면 sudden decision이라는 형용사로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석할 때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하다라고 해도 되지만 해도 되고 갑자기 결정을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make use of가 그런 거예요. make use of라는 이 말이 여기서는 얘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저렇게 명사 표현으로 만든 거냐면 동사 use를 이용하다라는 말로 make use of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use well이라고 쓰면 얘는 make 다음에 good use가 돼야겠죠. 그리고 해석할 때는 좋은 사용을 만들다라고 해도 되고 잘 사용하다라고 해도 뭐 당연히 될 거고요. 그렇죠? 명사이면 형용사로 꾸며줘야 될 건데 그러면 여기도 complex 복잡한 사용을 만든다라고 하셔도 되지만 복잡하게 사용한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 터치를 복잡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예를 들어서 buttoning your shirt의 단추를 잠그거나 또는 당신의 현관문을 여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 현관문을 여는 것 같은 터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depends on 이라고 하면 어디에 달려있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사물이면 매달리다, 사람이면 의지하다, 상황이면 달려있다 또는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 라고 해석하면 좋다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시간이 변화하는 패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터치 센세이션의 시간의 다양한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지만 사실 터치는 공간만큼이나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라고 주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험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죠 라고 세부 진술을 쓰는 형태로, 그리고 글을 마지막에 뭐 이건 실험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맺은 말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됐었죠. 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해석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하고 쉽시다. 45번까지 하고 시작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게 제목 문제 치고는 좀 많이 어렵다 여겨지긴 하는데, 이게 딱 째려보면 시선을 끄는 따옴표가 하나 보여요. 그죠? 이 코테이션은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물음표도 마찬가지고 따옴표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유명 인사 나오고 이 사람이 뭘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뭘 내놓고 있어서 이게 이 글에 뭐가 될 거냐면 글의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다양성과 그다음에 침입 가능성 가설이라고 했는데, 앞쪽에 보면 뭐에 관한 얘기가 나왔냐면 인베이전, 침입이 나왔었죠. 첫 문장에 보면 누구의? Non-indigenous species의, 즉 비토착종에 의한 자연 공동체의 침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럼 비토착종이란 말 아시죠? 원래 우리 게 아닌데, 예를 들어 큰잎바스 같은 물고기가 원래 저기 미국 앞바다에나 살던 게 기어 들어와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황소개구리 뭐 이런 거 대표적이잖아요. 그 비토착종이 이렇게 그 침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물학적 다양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는 쭉 지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생물학적 다양성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생물학적 다양성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외래종의 비토착종의 침입이 어려워집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보기 한번 볼까요? 보기 1번 보면 carve out이라고 하면, 와, 이 표현 진짜 어렵습니다. 이 carve out이라는 구동사는 우리말로 하면 개척하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노력해서 얻다 이런 말이에요. 카브가 막 이렇게 새기고 파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냥 위에 있는 걸 주워 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막 돌 같은 거 이렇게 두드려 깨고 해갖고 안에 있던 걸 끄집어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카브아웃이 굉장히 힘들게 얻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 아마 그나마 좀 쉽게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 비어있는 생태계 공간을 획득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생태계의 수호자가 되는 거죠. 생태계의 수호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이버시티가, 다양성이 침입에 저항합니다 라는 얘기. 보기 2번이 이 지문의 정답이 될 것 같아요. 3번은요 grasp all, 모든 걸 다 잡으면 lose all,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라는 얘기는 쉽게 우리네 속담 뭐하고 비슷하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라는 것하고 비슷해요. 자, 얘는 그래서 species poor ecology에 종이 적은 생태계의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은 challenge, 뭐 도전 또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나가다가 4번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앞에 있는 challenge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는 거죠. 자, 5번 이 다양성의 딜레마인데, 더더욱 경쟁적이 되면 경쟁적이 될수록 그다음에 덜 안전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1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5번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1, 3, 5가 보기가 똑같잖아요. 이거 그렇게 보면 얘는 지금 잘 만든 보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얘는 경쟁이 덜해야 한다라는 것과 종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것과 좀 더 비어있는 종을 확보하라는 얘기하는 것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 침입을 막는다라는 얘기는 각각 2번이 1번하고 반대되고 3번하고 반대되고 5번하고도 반대되는 거죠. 이렇게 생겨먹은 꼴 자체가 보기 2번을 그냥 답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문제에서 그래서 따옴표 쳐놨었던 생물학적 다양성과 그 다음에 침입 가능성의 관계가 쭉 이렇게 지문 보면 아주 중요한 초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침입하기가 힘들어라는 게 글의 주제였는데, 이거 나머지 1번, 3번, 5번은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죠. 지문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자, 인베이전 침입인데요. 자연 공동체에 대한 침입이에요. 누가 침입하는 거냐면 인디지너스라는 단어는 토착종이거든요. 토착종 또는 재래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문에 써주긴 했는데 쟤도 지금 단어가 아주 자주 나와서 그 다음에 indigenous species까지 하면 이제 토착종이겠죠. 그럼 여기는 noun이니까 비토착종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외래종이라고 해석하면 더 쉽게 갈 것 같아요. 자, 외래종에 의한 이 침입은요, currently 현재는 평가되고 있는데, 외래종의 침입이 뭐로 여겨지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전 세계적 규모의
환경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항상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문장에서 핵심 단어를 고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외래종의 침입이 되는 겁니다. 맞죠? 외래종의 침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 생물학적 다양성의 상실이, 외래종의 침입 놓지 마세요. 이 생물학적 다양성의 상실이 뭘 만들어내고 있냐면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뭐에 대한 걱정이냐면 이 생태계 기능의 결과와 관련된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해하는 것, 뭘 이해하는 거냐면 그 관계를 이해하는 건데 between both, 이 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에 has become이 동사가 되고 있는 거군요. 얘가 뭐가 되었냐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어디에서? 이 생태계 연구에서요. 지난 20년 동안 생태계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죠. 이번 문장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생물학적 다양성을 상실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생물학적 다양성이 사라지는 게 엄청난 걱정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뭐에 대한 거냐면 생태계 기능의 결과에 대한 걱정을 자꾸 가져다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걸 이해하는 것, 뭘 이해하냐면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게 뭐가 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죠. 이 생태계 연구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 보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트가 뭐겠어요? 하나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상실과 이코시스템의 펑셔닝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 다음 문장에 가면 뭐로 그대로 묘사되고 있냐면 생물학적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이라는 말로 보트가 명시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의 가설은요, 엘톤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건데, 여기에 따르면 이 높은 다양성이 생물의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라는 거잖아요. 생물의 종이 많을수록 뭘 높이게 되냐면 경쟁적인 환경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의 경쟁적인 환경을 높여서, 그래서 뭘 만들어 버리냐면 얘네들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무하기가, 침입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생물의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침입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numerous라는 형용사가 수많은이죠. 아주 많은 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관련된 실험이 이루어졌어요. 이 엘톤의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생물학적 다양성과 관련된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몇몇 작동 방식이 그 다음에 제한이 됐죠. 자, 뭘 설명하려고 몇 가지 작동 기전이 나왔냐면 종종 관찰되는 부정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몇 가지 작동 방식을 제시해 왔습니다. 자, 뭐하고 뭐 사이냐면 diversity하고 invisibility 간의 부정적인 관계라는 게 뭐예요? 네거티브가 음성이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다양성이 올라가면 침입 가능성이 떨어지는 관계를 네거티브라고 그러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면 포지티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는 게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뭐죠?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두 가지의 관계의 정비례 관계를 포지티브라고 하는 거고 반비례 관계를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EBS 교재 해석에도 부정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부정적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반비례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메커니즘을 끄집어내기도 했죠. 그래 주제가 뭐였냐면 바이오다이버시티와 인베이스빌리티에 관한 관계거든요. 근데 그 관계에 대한 걸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냐면 다이버시티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침입 가능성은 떨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가능성이 일단 줄어드는 거 말고도 이렇게 되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말고도 뭐의 가능성이 줄어드냐면 비어있는 생태계의 니치라는 단어는 틈이에요. 틈 또는 틈새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 교육과정 외단으라고 생태적 지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틈으로 알아두세요. 틈새, 비어있는 곳. 경제지문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틈새 시장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종이 많으면, 생물학적 종이 많으면 빈 생태계의 틈의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죠? 너무 당연히. 그러면 그것 말고도,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increased probability,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데 어떤 가능성은 높아지냐면 경쟁자들의
늘어나는 확률이 있는 거군요. 경쟁자들의 늘어나는 확률. 근데 어떤 늘어나는 확률이냐면 침입의 성공을 막아버릴 경쟁자들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diverse community가, 저 다양한 사회가, 다양한 공동체가 그래서 뭐라고 여겨지냐면 이 자원을 이용한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비사이드가 데리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빈 생태계의 빈 생태계 틈새의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이 침입의 성공을 막으려는 경쟁자들의 확률은,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 이거 말고도, 그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다양한 공동체가 뭐라고 여겨지냐면 자원을 훨씬 더 완전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뭘 줄여버리냐면 침입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종이 적으면 틈새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이 많으면 틈새도 적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 침입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단지 종들 간의 싸움 말고도 이 다양한 종들이 있으면 그러면 얘네들이 그 자기들 커뮤니티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인베이드들이 끼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게다가 더 다양한 커뮤니티들은 뭐라고 믿어지냐면 더 안정된다라고 믿어져요. 즉 생물학적 다양성이 높으면 그러면 더 안정적이죠. 침입이 더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더 폭넓은 범위의 틈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뭐보다? species poor community보다, 종이 적은 커뮤니티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넓은 범위의 니치를 이용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나올 때 뭐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냐면 외래종의 침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래종의 침입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은 뭐가 나오라고 있냐면 마지막 문장이 further이라는 말까지 붙어서 추가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이 커뮤니티가 오히려 더 견고하다, 침입 가능성을 줄인다라는 얘기가 이 글의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보기 2번이 되는 거였고요. 1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번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놓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45번까지 마치겠습니다.